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10차까지 진행된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전방위 공세를 퍼부으며 내란의 증언과 증거들을 무너뜨리려 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수많은 증언들을 통해 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만 더 부각되고 말았는데요. 무제한 진술이 보장된 모레 마지막 변론에선 또 어떤 주장을 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레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 기일이 시작됩니다. 1시간쯤 예상되는 증거조사, 각각 2시간씩 주어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 그리고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관심은 윤 대통령이 작성하고 있는 최종 진술 내용에 쏠립니다.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국민 통합 메시지가 담길지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내용이나 분량이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최종 진술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시간 제한은 없었는데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 의견서를 대리인이 15분가량 대독했습니다. 주말 내내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하며 대리인단은 마지막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하며 계엄이 정당했다고 거듭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제가 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국회 측도 주말 내내 마지막 변론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 위법하며 국무회의가 요식행위에 그쳤고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고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정 위원장은 계엄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했는지 15분 정도 진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을 총칼로 파괴하려 했던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얻을 헌법 수호의 이익이 여타의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할 것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최종 변론 후 2주 안에 결론이 나온 만큼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나는 몰랐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란 사태의 핵심 지휘관 대부분은 그동안 책임을 지기는커녕 이렇게 모르쇠와 자기 변호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모습 지켜보는 국민뿐 아니라 이들과 함께했던 부하들도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보다 못한 부하 장교들이 하나둘 입을 열면서 내란의 구체적 정황들이 빠르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희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내란 사태 당일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 후에도 계엄군은 3시간 넘게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제2계엄을 모의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이번에도 기억이 안 난다며 얼버무렸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제가 특정은 솔직히 기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던 권영환 대령이 군인의 의무를 언급하며 그날의 상황을 또렷하게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총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맞습니까? 군인복무기본법 22조 정직 의무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권 대령은 법에 따라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박 총장이 일머리 없다며 질책했다는 겁니다. 계엄법에 따라서 즉시 해제해야 된다라고 계엄사령관한테 건의했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일머리가 없다 이렇게 욕을 먹었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특위 개최 직전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갑자기 따로 만나자고 제의했지만 권 대령은 단호하게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정치인 체포 구금 시도와 관련된 방첩사 핵심 간부들의 증언들도 추가로 쏟아졌습니다. 군사경찰단의 미결 수용소라는 정상적인 구금 시설이 있음에도 비원 벙커를 확인하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고 사령관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에 집중하라는 지시 받으셨죠? 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제외한 계엄 주요 지휘관 3인방과 박안수 총장은 기억이 안 난다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는 핑계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국정조사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발언과 행적을 지켜보던 휘하 장교들의 증언이 속속 나오면서 진상규명의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그동안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헌재 심판 변론에서 증인은 모두 16명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들을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자 했지만 결국 드러난 건 내란의 증거들 뿐이었습니다. 16명의 증인들이 어떤 질문을 받았고 재판부는 어디에 초점을 뒀는지 김세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 선포 첫 절차부터 하자투성이었다는 건 국정 2인자가 증언했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매우 달랐고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할 장군이라고 추켜올린 3인방도 모두 나왔습니다. 하지만 증언 태도는 크게 달랐습니다. 대통령 지시를 일관되게 증언한 인물도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80여 차례 답을 회피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면 1명씩 드러낼 수 있지 않느냐.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 라고 지시하였죠. 또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두 전직 사령관 검찰 진술조서는 탄핵 심판 증거로 채택돼 아무리 답변을 거부해도 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동문인 김용현, 이상민, 여인형 등 충암고 출신들도 모두 신문을 받았습니다. 동문끼리 약속 대련을 하는 듯한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론을 부각시키려고 애썼지만 증인은 보안 시스템만 점검해 부정선거와 연결할 수 없다거나 부정선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국회 측이 1번, 대통령 측이 1번, 2차례 부를 정도로 양측 신문은 치열했습니다. 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거나 노골적으로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증인도 있었지만 대부분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폭로하며 12월 3일 그날 밤을 증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극우 세력은 탄핵의 배경에 중국이 있다며 음모론을 무차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일부는 미국까지 건너가 노골적으로 중국 혐오 정서를 퍼뜨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헌재 외국인 채용을 막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광훈 씨의 서울 광화문 예배, 해묵은 반공정서에 기댄 선동적 언사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를 막고 러시아를 막고 중국을 막고 있는 일을 지금 가문 주일 예배가 하고 있다는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다가오고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까지 시작되면서 헌법재판소는 물론 사법부를 향한 음모론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재와 대법원에 중국 세력이 침투했다는 등 험담과 비방이 난무하지만 제시되는 근거들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한 이런 중국식 이름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헌법재판소 TF 연구원 이름을 조사해봤더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외자들이 많고. 국민의힘 중진 나경원 의원은 헌재의 외국인 채용을 막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현행법 등은 대한민국 국민만 법관이나 헌법연구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해 여당 유력 정치인의 무분별한 극우 행보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 탄핵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며 극우 세력 내 무차별 확산 중인 혐중 음모론. 주한중국 대사관 앞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노 차이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집회에 막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급기야 한국 보수주의 연합이란 이름을 내걸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중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미국 내 혐중 정서에 편승하는 겁니다. We are also seeing strange-looking policemen on the streets of Seoul who are violent with no name tags. Maybe they're Chinese. 영국 공영방송 BBC는 윤 대통령이 반공주의적 발언으로 중국에 대한 불신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며 음모론이 한국을 사로잡았다고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정치권은 사실상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여러 의원들이 극우 집회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은 속내가 복잡한 모습입니다. 연일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며 조기 대선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경쟁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탄핵이 인용되면 당은 윤 대통령을 지키고 조기 대선을 포기할 거냐는 질문에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예단을 갖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답변을 미뤄뒀습니다. 대신 헌법재판소 깎아내리기에 집중했습니다. 탄핵 심판의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가 안 됐다며 헌법보다 이념을 중시하는 법관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고 날을 세운 겁니다. 하지만 지도부의 이런 선긋기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이른바 잠룡들은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몸풀기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예정된 미래로 가야 한다며 정치 교체를 통한 시대 교체, 국민 통합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정치를 바꿔 세대 통합을 해야 합니다. 협박과 압박, 갈등의 정치는 끝내야 합니다. 책 발간으로 정치 재개를 공식화한 한동훈 전 대표. 당내 친한계에서는 예약 판매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결국 중도 보수와 합리주의가 승리할 것.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국회 토론회는 수십 명의 현직 의원들이 모여들었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연일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나경원, 윤상현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등까지 잠재적 후보만 10여 명에 달하는 상황. 탄핵 반대 집회에선 조기 대선 언급이 곧 탄핵 찬성이라며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입으로는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마음에서는 조기 대선을 생각한다면 탄핵 찬성을 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탄핵 인용 시 단 60일 내 중도층 표심 잡기라는 과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여당 내 물밑 움직임은 더 활발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시대 정신을 강조하며 대선 후보 이재명 띄우기를 본격화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중도 보수론과 실용주의를 다시 강조하며 정책 행보에 나섰고 당 차원에서도 전국 단위 청년 조직 출범과 공약 발굴에 속도를 내며 대세론 다지기에 돌입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일인 오늘 공식 일정이 없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SNS에 글을 4건이나 올리며 최근 본인이 내세운 중도 보수론과 실용주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선 상속세 공제 한도에 대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전격 제안하는 한편 당 내를 향해선 여당의 극우 클릭으로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이 커졌다. 여당이 버리고 떠난 보수의 가치를 책임질 수 있는 실용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더 분발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당 차원의 이재명 띄우기도 본격화됐습니다. 당 수석 최고위원회 기자간담회가 이재명 리더십 10가지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재명 리더십은 국민을 믿고 변화에 대처하는 실용주의입니다. 백날 이재명을 욕해도 이재명에게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치의 핵심은 시대정신이고 내란 극복이 국가적 과제인데 극우의 전광훈 이중대가 된 국민의힘이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이재명 리더십에 이길 수 없다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파면 결과가 나올 것을 상정하고 이재명 대세론 굳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 외곽 조직들도 본격 가동했습니다. 전국 단위의 조직인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 먹사니즘 전국 네트워크 조직을 하루 만에 잇따라 출범시켰습니다. 3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 확신하시죠? 먹사니즘이 이 답답한 내란 사태를 종식시키고 이런 가운데 비명계 대선 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 대표의 중도 보수론을 두고 저도 같은 취지라고 밝혔고 이 대표가 곧바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함께할 식구끼리 비난을 멈추자고 화답하는 등 당내 개파 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통합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며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20대 여성이 숨졌고 용인 접착제 공장 화재는 산불로 번졌습니다. 사건 사고 강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마치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릅니다. 뭐야 저기? 어디지? 공장 2층 창문 안에선 불꽃이 넘실대고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옮겨 붙었어. 산까지 지금 산불까지 날 수도 있어. 엄청 위험해. 지금 저 옆에 집도 있어. 오늘 오후 1시 40분쯤 경기도 용인의 한 문구용 접착제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안에 있던 직원 2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을 모두 태운 불은 근처 야산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연기는 진짜 많이 났어요. 진화가 잘 안 되고 안쪽에서 계속 타고 있고 물을 부어도 다시 또 살아났다고.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 헬기까지 동원한 끝에 근처 산림 1헥타르를 태우고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경기도 수원의 3층짜리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벽면과 현관문 곳곳엔 검게 그을린 자국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창문은 산산조각 났고 쇠창살은 모두 뜯겨져 나갔습니다. 이 불로 3층에 살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졌고 20대 남성 1명도 얼굴과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 나길래 궁금해서 문 열어봤는데 앞집에 불이 나 있어가지고 불길이 좀 이렇게 무슨 화염방사처럼. 경찰과 소방당국은 출입문 근처에 있던 전자제품 쪽에서 불이 난 걸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인천 남동구의 20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세대의 부녀가 화상을 입었고 주민 1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은 침실에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요즘 익명성을 방패 삼아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을 사이버 레커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미국 법원이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레커의 정보를 빠르게 공개하고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하이브의 방시혁 대표와 나란히 찍힌 사진으로 화제가 된 유명 BJ. 구독자가 110만 명에 달하는 한 유튜버는 이 BJ가 성매매와 도박을 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도박입니다. 저는 카지노 VIP. BJ 측은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에 들어갔고 최근 구글 측에서 해당 유튜버의 일부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익명으로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버 레커. 피해는 확산되고 있지만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주 활동 무대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이다 보니 이들의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아이돌 그룹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도 가짜뉴스를 퍼뜨린 익명 유튜버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미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나서야 구글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었고 결국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구글에서는 법원의 판결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이 됐던 것이고 범죄가 인정돼도 처벌 수위는 미미합니다. 온라인상 명예훼손의 최대 형량은 징역 7년. 하지만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법으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된 전액 몰수를 하게 되면
최근 국회에선 사이버 해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해외 플랫폼의 정보 공개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도 추진 중입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선 유명인 흠집내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전쟁 때문에 얼마 전 두 나라가 맞붙은 아이스하키 경기장에서 난투극까지 벌어졌는데요. 먼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던 이 관세 전쟁의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벌써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압출기가 경찰차 내부 칸막이 등에 쓰이는 고강도의 플라스틱 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격리된 클린룸에선 TV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더 정밀한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TV에 들어가는 확산판이라는 제품을 만들었고요. 삼성전자 TV용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 LG전자 확산판용으로 들어가는 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 업체도 난데없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전체 물량의 30%를 가져가는 삼성전자의 TV 공장이 멕시코에 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수출 물량을 당초 목표치보다 어느 정도 낮추셨어요? 상당히 부분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한 50% 수준 될지 않을까.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USMCA라는 자유무역 협정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공략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관세 혜택도 누릴 수 있고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해 왔습니다. 인건비 측면에서 우리가 미국 들어가는 것보다는 멕시코나 캐나다에 들어가서 전진 기지를 만들고 관세 없이 이제 국경을 통과해서 미국에 팔자라고 하는 전략으로 이제 상당 부분 기업들이 이제 그런 전략을 취해가지고 현재 멕시코에 진출했거나 투자한 한국 기업은 총 500여 곳, 캐나다에도 130여 곳에 이릅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가전 쪽. 여기 게레타로에 삼성 공장 들어와 있죠. 여기 몬테레이에 여기 있죠. 그다음에 레이노사에 LG TV 공장이 있죠. 이러니까 지금 벌써 물량도 많이 빠지고. 어떤 그 협상의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그런 측면이 큽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에는 바로 직전에 그냥 그 타결을 하고 그러면서 한 1개월 정도 이제 유예를 시키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그거라고 보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속셈과 관세 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오늘 밤 스트레이트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국내 전문가 39명의 설문에 따르면 작년 기준 최고 기술 선도국을 100%로 놓고 봤을 때 한국은 대부분의 반도체 핵심 기술에서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기초 원천 연구와 설계 기술도 중국이 앞선 것으로 평가되면서 한국 반도체의 근본적인 경쟁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무인줌을 돕기 위한 이른바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지난달부터 의무화됐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업장이 많고 공급량도 정부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1년간 처벌 유예 기간을 뒀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극심합니다. 이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인 결제기입니다. 장애인과 고령자가 쉽게 쓸 수 있도록 음성 출력 점자 기능 등이 추가됐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매장에 도입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입니다. 휠체어를 탄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렇게 주문을 볼 수 있는 기능이 탑재돼 있고 주문을 하다 어려운 점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 호출벨 기능도 탑재돼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부터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매장엔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처음 들었고요. 이런 키오스크가 과연 어떻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 공간을 얼마만큼 할애를 해야 되고 이런 건 아예 정보가 없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가 파악한 의무 사업장은 전국에 약 3만 8천 곳. 하지만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만드는 업체는 고작 2곳뿐.
그마저도 한 해 생산량이 2,000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거 이제 검증된 기술 이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지금 2개사밖에 없거든요. 한 개사당 연간 생산 능력이 한 1,000대 정도 된대요. 비용의 70에서 80%를 지원하겠다던 정부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도입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은 280억 원 정도. 700에서 800만 원 정도인 키오스크에 지원해도 5,000대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서빙 로봇, 스마트 미러 등 다른 기술 자원과 나눠 써야 합니다. 의무 설치 대상이 약 4만 개인데 예산이 뒷받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정부는 키오스크 공급 업체를 더 늘릴 예정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1년간 처벌 유예 기간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매출 감소 등 경제난에 장비 교체까지 삼중고를 겪는다며 유예 기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은 고통이 극심한 말기 환자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조력존엄사의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1,0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가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른바 좋은 죽음을 위한 요건으로는 통증을 가급적 느끼지 않는 것과 가족이 병수발을 오래 하지 않는 것 등이 꼽혔고 응답자의 92%는 말기 환자가 되면 연명 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을까요? 여성가족부의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7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에 85%가 검정고시에 응시하고 30%는 대학 진학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생활기록부가 없다는 이유로 대학 수시 전형에서는 많은 제한이 따르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이 마주한 입시 과정의 현실을 김준영 영상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교실에 있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공황 발작 같은 것도 좀 있었고요. 나이가 몇인데 지금 학교 안 가고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냐. 학교 밖 청소년은 무조건 불량한 애들이다. 그런 시선 같은 게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학교 밖에도 이들을 보듬는 울타리는 있습니다. 쌤! 안녕 왔어? 잘 있었어? 네. 안식처? 집 밖에 나오는 것도 무서워서 못했는데 센터 다니면서 사람 만나는 것도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이때가 있어서 지금은 긴장형이 있는 거야. 불안한 모습도 보였었고 활동을 하면서 성취감을 얻고 자신감을 얻으면서 점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와, 대상을 받으십니다. 대상 전달부터 하겠습니다. 학교 밖에서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학생부가 없다는 이유로 대학 입시에 제한이 있었는데요.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생활기록부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듣고 문의 전화를 하면은 잘 모르겠다거나 약간 무력감 이런 것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응시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위헌 판결이 나면서 인정하는 대학도 있고 그것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기회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죠. 어렵게 대학생이 된 남영 씨에게 신학기는 다른 의미가 되었는데요. 좀 매일 비슷한 삶을 사는 느낌이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시간표 맞춰보고 실습 한 번 있는 거 빼고는 괜찮겠어. 그 한 번이 너무 큰데? 일상이 다채로워진 것 같아서 처음 학교를 나오면 되게 막막한 순간들도 많을 텐데 본인이 원하는 바를 끝까지 원하는 대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축구에선 전북 콤파니오 선수가 헤더로만 2골을 터뜨려 장신 공격수로서 위력을 제대로 뽐냈습니다. 두 번째 골은 붕대를 감고도 집어넣었습니다. 광주를 홈으로 불러들인 전북, 전반 13분 아사니에게 선제골을 내줍니다. 그러자 이 선수가 해결사로 나서는데요. 올 시즌 영입한 이탈리아 대표 출신 공격수 콤파니오. 전반 20분 측면 크로스, 헤더 들어갑니다. 195cm의 큰 키를 제대로 활용하죠. 후반에는 넘어진 상태에서 머리가 밟혀 치료를 받고 뛰는 투지도 발휘합니다. 그리고 2대1로 뒤진 후반 20분 붕대를 감은 머리로 동점골까지 터뜨렸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포함해 벌써 4번째 헤더골. 높이의 위력이 어마어마한데요. 광주와 2대2로 비긴 전북은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매섭게 몰아치는 늦추위, 내일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중부와 경북 곳곳이 한파 경보와 주의보고요. 내일 아침 서울의 수온주가 영하 6도에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화요일인 모레부터는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이후에는 반짝 봄 기운이 느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건조특보 속 내일도 강풍이 이어지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되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호남 서부 지역과 제주 곳곳으로만 또다시 눈이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내륙 지방에선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순간적으로 시속 50k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6도, 대전 영하 7도, 대구도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5도, 전주 6도, 포항은 7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면서 3월 중하순 마냥 포근해지겠는데요.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하루 종일 답답함과 분노를 나타내며 우울 증세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순간들을 똑똑히 지켜보고 단호히 맞서되 너무 힘들어하지는 마십시오. 내란은 끝내 심판받고 민주주의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걸 우리 역사가 한결같이 증명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역사도 그럴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